1억 대출 받아서 그럼 3억이 투자금이 생기는데 그 3억으로 한 9억짜리? 9억짜리? 네. 아, 연봉 5천인데? 네.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전세만 안 나면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은 한 5천에 한 50짜리? 네. 이렇게 사는 거죠. 지금은 약간 극단적인 갭 투자라는 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네. 일단 내가 깔고 있는 돈이 가장 적어야지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전세 비싼 거 살면서 투자금 요만큼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네. 그게 반대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투자는 제일 좋은 곳에 이게 더 좋다고 봐요. 조금 현실적으로 어떤 뭐 금액대별 좀 추천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작가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꾸준하게 미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여기 살아 항상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긴 해요. 네. 일단 어떤 원래 금액대로 뭐 한 10억 이하의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부동산은 원래 좋은 게 더 많이 올라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산다. 이게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전고점이 얼마 회복했고 못했고 이것보다는 과연 내가 이 돈으로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변화가 많은 곳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흑석동이라든지 또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과 붙어 있는 어떤 상도동, 네, 그쪽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문 휘경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이 뉴타운 쪽도 괜찮게 보고 있고, 또 구성남 그리고 광명 뉴타운 이쪽도 경기도에서는 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위치 자체는 되게 좋은 곳인데 그동안 네. 건물이 되게 낙후가 돼 있었던 곳들. 맞아요. 근데 네. 여기가 이제 이제 새 걸로 전반적으로 다 재정비가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입지가 좋게 재평가 받을 것이다. 네. 여기에 베팅을 해라. 근데 이런 지역들이 사실 몇 개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개 없습니다. 한 10군데도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뭐 손에 꼽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데들이 지금 오르고 있고 또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찮을까요?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네.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오히려 안 오른 것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안 오른 것들이 수요가 부족한 것이고 사람들이 네. 선호하지 않는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안 오른 것들을 더 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요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작은 수요들이라도 몰리는 곳들은 확실히 좀 지금 유망한 지역들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23년 작년 초 대비 시세가 전혀 반등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데들이 사실 되게 많죠. 많죠. 되게 많죠. 많죠. 이 네. 약간 경기도 정말 끝자락에 있는 곳들. 네. 네, 이런 곳들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의 광역시의 대도시들 말고 광역시와 광역시를 연결하는 그런 소도시들, 이런 곳들은 사실은 약간 인구 소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이제 예시로 말하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이미 많이 사기도 했지만 구 성남 그 시가지, 네. 소위 말하는 이제 8호선 라인 뭐 그쪽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고, 실제로 가보면 몇 년 전하고 확실히 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많이 달랐죠. 예전엔 진짜 뭐 언덕배기에다가 빌라밖에 없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뭐 신축 아파트들도 막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과거랑은 좀 다르다. 근데 또 여전히 또 약간 한켠 뒤에 보면 여전히 막 빌라들도 엄청 많고 맞아요. 아직 낙후도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 입지가 좀 어떻게 보세요? 전 이게 개발만 되면 앞으로도 상당히 좋아진다, 이 정도까지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례와 분당의 사이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 절반은 됐고 절반은 초기 단계인데, 이 나머지 초기 단계인 것까지 다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완전 다른 동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언덕도 많고 막 모텔 촌에 네. 막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현재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뀌게 되면은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더 안 좋았었는데 네. 지금 많이 좋아진 것이고, 네. 그 말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동네는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8호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 괜찮은 또 지하철이 이제 이미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집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동네가 또 하나가 이제 저기 그 광명 쪽 뭐 철산 뭐 이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광명의 속도가 좀 더 빨라요. 네. 네, 그래서 거기는 5, 6년 뒤면은 거의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완성되고 나면은 정말 또 멋진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개발 구역 중에 하나가 11구역, 12구역인데 네. 여기가 그 몇천 세대가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광명시의 이미지는 확실히 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약간 뭐 소위 말하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급의 약간 미니 신도시 정도의 느낌으로 네, 맞아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 뭔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맞추긴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특정 지역이
전반적으로 재개발되고 막 이런 곳들 네. 그런 데 위주로 좀 보면 될까요? 그런데 위주로 봐도 되는데 거기보다 더 상급지를 살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거 말고 그냥 상급지 사는 게 더 맞아요. 돈이 더 네. 있다거나 아니면 네. 전세를 끼고라도 뭐 이렇게 사놔라. 네. 그게 가능하다면 네. 예를 들어서 구성남이 변화가 많을 것 같아서 투자하려고 봤더니 이 투자금이 성동구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도 살 수 있네라고 하면은 성동구 사는 게 맞죠. 네. 입지가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보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구성남에 이제 신축이 될 만한 거를 미리 사놓는 거랑 아니면 이제 성동구 쪽 그쪽에 구축 네. 한 15년 정도급 된 거. 근데 뭐 단지 수는 뭐 작지 않은 거. 네. 그러면 사실 어떤 입지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제 연식이나 어떤 그 개발 가능성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재개발도 수익성이 꽤 잘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원 플러스 원 매물 같은 거는 수익성이 꽤 잘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아파트가 지어진 거 한 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재개발은 갑자기 무슨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냥 길어질 수 있어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수익성 좋은 초기 단계 이런 것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입지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서울의 출퇴근을 기반으로 한 동네들인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경기도 뭐 수도권 안쪽에 뭐 아니면 지방의 광역시 같은 곳들은 이제 나름 이제 자립형 도시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동네들은 우리는 어차피 서울 출퇴근은 안 하고 근데 이 동네에서는 우리가 뭐 대장이야 네. 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곳들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광교라든지 뭐 동탄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그냥 여기서 잘 살면 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 동탄이나 광교도 사실은 서울하고 다 연결을 연결은 돼 하려고 있죠.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GTX건 SRT건 뭐 계속 네. 연결을 하고 있고, 광교도 사실 신분당선이 없으면은 지금 시세는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울 연결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광교 동탄은 지금과 같은 그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봐요. 대규모 신도시가 크지 않고 그렇게 자리 잡은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그 한 1년 전, 2년 전에 그 반도체 벨트 막 발표할 때 네. 그때 이제 뭐 용인, 뭐 남사 뭐 이런 데에 네. 막 집을 사야 된다 엄청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이제 뭐 평택이 미래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반대로 또 지금 삼성전자 좀 약간 휘청휘청하고 또 뭐 네. 공장 증설 뭐 약간 연기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야 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경기 남부권에 뭔가 그 삼성전자라고 해야 될까 뭐 어떤 그런 기업의 기반으로 하는 도시들 이런 도시들 투자가 오히려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서울에 기반을 조금 더 두는 그런 입지를 아예 사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쉬운 예가 있는 게 영통에 삼성전자랑 삼성전기가 있잖아요. 네. 그 주변의 아파트 값이 되게 저렴해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있죠. 네. 거기 주변의 아파트 구발. 집값들 되게 저렴해요. 네. 그리고 또 좀 극단적으로 가자면은 창원의 대기업들 많잖아요. 네. 거기 주변 아파트가 되게 저렴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평택이나 그런 용인 쪽에는 토지 투자가 좋지 네. 아파트 투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살던 사람들이 평택에서 이사를 안 갈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셔틀버스나 자차로 출퇴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급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은 어떤 호재가 있더라도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 생기면 기존의 구축에서 또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맞아요. 그 안에서 막 이동을 많이 하니까 네. 막 시세가 막 또 막 급등 급락하고 막 이러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주변에 농지가 되게 많아요. 그 농지는 신도시의 미래의 개발지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 땅을 사두면 괜찮은데 그곳에 아파트를 사두는 거는 투자로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은 되게 호재네요. 땅 옆에 호재죠.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엄청 호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발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오히려 좀 불리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요즘에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 빌라 가격이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뭐 통계상으로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뭐 네. 착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빌라 시장이 뭐 좋지는 않은데 여전히 이거를 지금 사놓으면 어때요? 뭐 특히 이제 뭐 청약에서 주택수를 또 빼줄게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정책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한번 중기 정도의 기간을 두고 투자하겠다 이러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은퇴를 하셔서 소액으로 월세 받는 게 필요하다 하신 분들에게는 괜찮은데 내가 매매 차익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재개발 권역은 또 괜찮은데 그게 네. 아니고 그냥 일반 빌라를 산다? 재개발 빌라 정도만 네. 사라. 재개발 중에서도 조합 설립인가 난 것들. 네. 네, 그 전엔 사면 안 되고 조합 설립인가 너무 나서 초기 사지 말고. 네. 왜냐면은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되고 해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인가가 난 상태에서 봐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빌라는 괜찮지만 그냥 뭐 그런 것도 없는 신축 빌라를 내가 턱 산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죠.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위험하죠. 매우 위험하다. 네. 이미 지금 그거에 선정이 뭐 되거나 막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오른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네. 분들이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들고 갑니까 아니면 뭐 팝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거든요. 어떤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그게 얼마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로 됐는데 모아타운이 이 토지 자체가 작다 보니까 한 두 동밖에 안 올라가. 그리고 네. 옆에는 다 뭐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이야.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시세도 별로 안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내가 기다린 시간 또 투자한 돈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토지 부지 자체가 크고 입지도 좀 괜찮고 그리고 정말 이게 될 법한 대기업 건설사가 지어서 될 법한 모아타운은 괜찮지만 그냥 소규모 모아타운은 좋지 않다고 봐요. 결국에 이 집값이라는 게 아무리 신축이 되더라도 네. 주변 가격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나 혼자 그냥 신축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주변이 다 바뀌어야지만 또 시세가 반영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좀 고려해라. 네, 말씀해 그래서 많은 주신 것 분들이 같아요. 아파트만 되면은 뭐 좋아지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 네, 인지하셨으면 그리고 당연히 공짜로 지어주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공사비 같은 것들도 고려를 또 해야 되고요.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GTX 관련해가지고 결국에 아직 착공을 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건 또 되는 거다라고 보고 이렇게 조용할 때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뭐 GTX 뭐 B나 C 뭐 이런 데 라인을 한번 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좀 투자의 고려 사항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로 판단해야 될까요?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고려를 하지는 마라. 네. 이게 GTX라는 게 사실 생긴 이유가 멀리 있는 그런 출퇴근 이용자들을 빨리 운송하겠다거든요. 네. 멀리 있다는 뜻은 땅값이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GTX를 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가 이거를 네. 이거를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TX가 생기니까 우리 동네 뭐 진짜 날아갈 거야 이런 생각 가지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GTX 생기면은 우리 동네 낡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재건축까지 들어가면은 이거 완전 대박 날 걸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건축에다가 GTX 벌써 이게 변수가 엄청 큰 게 두 개가 또 교집합으로 들어가면 확률이 많이 낮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좀 할 필요는 없다. 위험하죠. 네. 전 재산을 여기다 넣고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거고 여윳돈을 가지고 그냥 묻어둔다 정도는 뭐 여윳돈 묻어두는 것도 뭐 굳이 거기에 묻어둘 굳이. 필요가 있을까? 저라면은 그냥 더 입지 좋은 재개발에 묻어둘 것 같아요. 굳이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네. 교통 호재 하나만 가지고는 입지를 이길 수는 없다. 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홍도를 거주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GTX 가까운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닌데 굳이 내가 GTX를 찾아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크게 한 방 먹겠다라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확 터지는 거니까. 근데 네. 그러기에는 시간과 어떤 변수가 너무 많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의 대도시들 중에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상위 급지들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런 단지들은 막 가격이 또 약간 반등하고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도 똘똘한 한 채 이런 전략들을 막 사람들이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의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 지방은 신축하고 구축하고 시세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많이 나죠. 그래서 지방을 보실 때는 신축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신축을 보는 게 더 좋아요. 네. 확실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 신축 선호도가 훨씬 더 높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신축도 많이 공급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축을 싫어하시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출 조금 받으면 신축 가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지방에도 막 10억대 넘어가는 막 15억, 18억 하고 막 20억도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서울에 있는 것들 다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인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런 아파트
아파트들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고가의 아파트. 저는 뭐 한 10억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그 나름의 수요가 또 있기 마련이고 또 거기서 그런 중소기업, 중견기업 하시는 분들이 부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뭐 해운대, 뭐 센텀, 수영구, 동래구 뭐 이런 곳들은 앞으로도 신축 그 위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대구 중에서도 수성구 중에서도 메인 수성구 이쪽은 네. 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는 사실 서울의 부자들과 뭐 필적할 수 있는 부자분들도 네. 그 동네에 계속 계셔야 되고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집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되는 또 이유도 있으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은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서울 사람 입장에서 뭐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입장에서 굳이 그쪽에 투자할 필요는 없을까요?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분들은 거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네. 굳이 서울 사람이 거기 내가 실거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투자로서 글로 간다?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청약 통장 해지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네. 청약 통장 의미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 지금 뭐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청약 점수 뭐 가점으로는 사실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또 청약이라는 게 또 포기를 또 못 하게 되는 또 그런 구조이잖아요. 네. 그래서 청약을 노리면서 계속 전세 살거나 뭐 월세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청약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에서. 청약 통장은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약은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시세대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가끔씩 괜찮은 청약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청약 통장 유지하면서 도전은 계속 해보시되 청약만 믿고 있으면 위험하죠. 그러면 지금 또 25만 원으로 또 한도가 또 늘어나 버려가지고 이거 공공 분양 같은 거 받으시려는 분들은 이제 약간 좀 부담되는 금액대까지 올라갔는데 공공 분양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뭐 2, 3만 원만 늦게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 분양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은 또 가성비 있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내가 여태까지 너무 돈이 적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넣어야 되는데 저기 돈 많이 넣은 사람들도 계속 같이 넣잖아요. 네. 얼마 어떻게 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이게 25만 원씩은 약간 많지 그러니까 않아요. 이거 좀 1년에 거의 300에다가 한 두세 명 같이 가족들 넣기 시작하면은 네. 부담되는 금액이니까. 네. 아, 그러면 차라리 그냥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그냥 유지는 하면서 그 추첨제나 네, 뭐 이런 추첨제 것들 뭐 생초 뭐 이런 네. 것들 위주로 한 번씩 넣어보라. 네. 근데 요즘에 확률이 거의 1% 이하로 막 내려갔어요. 경쟁률이 뭐 100대 1, 뭐 200대 1, 300대 1도 막 찍히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도 넣고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되면 좋지만 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사실 안 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의 이제 총 합으로 치면. 제 생각에는 보슬비가 내리는 날 네. 벼락을 맞을 확률 그 정도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정도 아닌가요? 비도 안 오는 정도 수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계륵 같은 거라서. 네. 근데 이게 거꾸로 또 그렇다고 집을 사버리면 물론 1주택자도 뭐 된다고는 하지만 네. 쉽지 않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집을 또 안 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데 네.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그냥 넣긴 넣되 돈이 좀 뭐 한 1, 2억 모이면 그냥 사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낫죠. 청약 금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청약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이득을 많이 보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전혀 없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청약 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당연히 생각도 없었죠. 네, 저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청약 자체를 넣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주택자고 뭐 의미가 없어요 지금. 통장은 있는데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이 내가 무주택자라면 사실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 있죠, 왜냐면 있죠. 누구는 또 되니까 네. 내 친구의 친구가 돼버리니까 이게 나도 될 것 같은 생각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1, 2억 정도 모이면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수도권 기준으로는 뭐 투자성 있는 것들을 살 수는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만 좀 청약을 좀 접근을 해봐라. 맞아요. 그 이후에는 뭐 그냥 뭐 추첨제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다 들어도 고민이 없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뭐 마지막에 이제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지금 뭔가 직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 상황과 어떤 시황에 맞춰가지고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다가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점을 너무 크게 봐요. 약간의 단점을 너무 크게 봐서 이거 연식이 조금 뭐 언덕이 조금 네.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왜 여기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이거를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점은 거기에 장점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오는 곳들은 네. 장점을 봐야 되는데 네. 가서 또 단점 보면 네. 못 사니까. 네. 그 막 마치 구성남 가가지고 뭐 언덕을 약간 무슨 뭐 등산하는 것처럼 막 너무 강하게 물론 높긴 하지만 네. 그게 언덕이 아니라 평지였으면 그 가격이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근데 단점이 먼저 보이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점을 더 주의 단점만 깊게 보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장점을 안 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해도 뭐 안 믿어. 그냥 네, 맞아요. 언덕이 너무 심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왜 여기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요거를 좀 더 중심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원래 내가 뭔가 계약을 하면은 더 좋은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근데 그런 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거 잘 샀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갈아타기를 해나갈 거다. 뭐 요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생각난 건데 그러면 내가 집을 살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로 좀 이렇게 한계를 좀 둬야 되지 않나요? 막 다 막 끌어다가 사기도 또 힘드니까 뭐 내가 한 2억 정도 있는 뭐 연봉 뭐 5천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은 한 5, 6억 대에서 멈춰야 될까요? 1억 대출 받아서 그럼 3억이 투자금이 생기는데 그 3억으로 한 9억짜리 9억짜리? 네. 아 연봉 5천인데? 네.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전세만 안 나면은 괜찮다고 봐요. 아 그럼 당분간 한 2년 이내에는 역전세는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본인은 한 5천에 한 50짜리 네. 이렇게 사는 거죠. 아 그렇게 좀 지금은 약간 극단적인 갭 투자라는 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네, 네. 아, 일단 내가 깔고 있는 돈이 가장 적어야지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전세 비싼 거 살면서 투자금 요만큼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네. 그게 반대가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투자는 제일 좋은 곳에 이게 더 좋다고 봐요. 결국에 지금은 뭐 조금이라도 더 입지가 좋은 곳들이 더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네. 이럴 때 한번 뭐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도 시황과 분위기상 괜찮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딱 샀는데 대기업 구조조정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잖아요. 그때는 갈아타기 준비해야죠. 그러면 네, 그때는 빨리 상급지 던져야 갈아타기. 된다. 차라리. 상급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 그때 내 거를 일단 내놓고 네. 나도 사러 다닐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9억짜리라는 걸 사놓고 뭐 쓸 거 쓰면서 노르라는 게 아니고 아니죠.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모아가지고 네. 빌린 돈을 어떻게든 최대한 좀 갚을 생각 네. 아니면 전세금 빼줄 생각을 하라.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르라는 거지. 그냥 사놓고 그냥 원래대로 살던 대로 여행 다니고 막 차 바꾸고 이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송희구 작가님과 함께 이제 부동산 이야기 전반적인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또 이제 투자 마인드에 대한 것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특히 이제 입지 뭐 이런 얘기들도 다양하게 나눴기 때문에 시청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